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디지털치료 임상센터 센터장 교수 김선현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란 책을 최근에 출간했습니다. 아, 네. 교수님, 이 책이 굉장히 좀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치료제라고 하면은 네. 보통 이렇게 실물이 있고 뭐 약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 치료 자체가 이제 디지털로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특별했는데 우선은 거기에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수님의 이력을 보니까요. 네. 이게 지금은 디지털 치료 쪽으로 책도 쓰시고 활동도 하시지만 그전에는 미술 치료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바뀌게 되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미술 치료로 트라우마 환자들,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이제 치유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2008년도에 좀 생각했던 게 장애인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네. 그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오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런 치료를 셀프 치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거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래서 장애인 어린이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사와 부모님들이 이제 계신 곳에서 진행을 하게 했는데 그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미술 치료와 이런 어떤 심리학적인 인지행동 치료를 가미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ADHD 또 컬러와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앱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보급을 했는데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었고요.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미국에서 디지털 치료제라는 소프트웨어가 명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걸 가지고 이제 행정 절차와 여러 가지 의학 절차를 밟으면 치료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디지털 치료제, 그 예전에 만드셨던 뭐 앱이라든지 프로그램, 네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막 임상도 해서 이렇게 검증이 되면 네네. 치료제로서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치료제가 그 인지행동 치료, 의학, 아트, 뭐 이제 IT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함유가 되면서 근거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나온 다음에 임상을 거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식약처에 임상 허가부터 시작해서 최종 디지털 치료제라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건 디지털 치료제라고 명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이미 많은 치료제가 개발되었고요. 또 많이 상용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뒷부분에 어떤 치료제가 있는지 그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좀 어때요? 국내는 아직 치료제라고 이제 개발된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약을 한 예를 들게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약국에 우리가 일반 소비자가 가서 쉽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또 약은 꼭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치료제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이제 물론 다 허가는 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쉽게 우리 생활에서 가볍게 시장성 있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꼭 의사 처방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또 이런 치료제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 치료 기기로 나와 있는 제품은 한 제품도 없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제가 알기로 네. 이번에 연세대학교에서 최초로 네네. 뭐였? 네, 디지털 치료 임상센터요. 그거 학과장이잖아요. 학과장 네네. 되신다고 하시고 그게 최초로 우리나라에 생기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그리고 또 회사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네네. 투자도 이제 곧 뭐 받으신다고 하시고 그런 것도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 최초가 되시는 건가요? 일단 디지털 치료 임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설된 곳에 제가 이제 센터장으로 이제 오게 되었고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미술 치료로 그때도 이제 의과대학교에서 종합병원에 이제 교수로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도 아트를 전공하고 심리학 전공한 분이 의대 교수가 됐다는 게 또 굉장히 크게 이슈였고 또 열심히 또 활동을 했고요. 디지털 치료제도 제가 이제
또 운이 좋게도 이렇게 최초로 디지털 센터장을 맡으면서 네. 다양한 분들과 와. 또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치료제가 뭐예요 하면은 디지털을 먹는 거냐. 이렇게 알약처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저희가 쓰는 말이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해요. 치료제 하면 자꾸 이런 오해가 있어서 치료제, 치료 기기라고도 하는데요. 질병 또는 이제 장애 같은 이런 이제 질환들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기 위한 일단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근데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의료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인지행동 치료가 심리학이 들어가야 되고 또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거에도 요즘에 많은 이제 이렇게 MZ 세대들이 보기에 싫고 뭐 이게 모양이 안 좋고 정말 좋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런 아트적인 것도 상당히 UI 디자인. 좋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인 융합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네네.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은 뭐 인지, 예방, 관리, 치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 한 예로 이제 ADHD 아동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인지행동 치료를 계속 좀 받아야 되는데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매일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매일 가면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또 이제 같이 있는 보호자들도 많이 힘이 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간단하게 설치하는 거죠. 앱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PC나 웹에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게임을 즐겼는데 나는 그 앱을 사용했는데 이게 바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제는 크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3가지 정도인데요. 그게 이제 VR, 앱, 게임의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하고 특히 이 MZ 세대들은 이런 게 너무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은 이 디지털에 익숙한 네이티브죠. 사람이잖아요. 네, 네이티브잖아요. 최초에. 근데 저희 같은 이제 그 X세대라고 저희는 했었는데 저희는 이런 디지털이 전혀 안 되던 상황에서 인터넷도 안 되던 상황에서 또 이제 그 상황을 또 맛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좀 혼동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연령대부터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무관하게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계속 진행돼 왔던 게 팬데믹,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코로나가 이제 그렇죠. 일구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장시간 사실 우리 생활 패턴이 다 바뀌었잖아요. 뭐 디지털라이제이션 맨날 그 네네네. 이제는 정말 음식을 시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상이 수업도 그렇고 근무도 그렇고 디지털을 어떻게 우리가 떼어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끌려가거나 뭐 그걸로 지배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디지털 치료제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해서 실생활에 훨씬 더 유익하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약조차도 치료제조차도 이제 디지털화가 되는 거고. 네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그게 뭐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공부냐 너 게임하려고 하는 거지 이랬는데 네네. 요즘은 진짜 그런 학부모님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코로나 이후 때로는 현저하게 네네, 줄었고 맞습니다. 네. 거기서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네, 저 많은 학부형들이 저에게 주문하시는 게 교수님 게임형으로 치료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와. 치료제 요청이 상당히 많아요. 네, 중도, 그 다음에 뭐 여러 부분 왜냐하면 이제 기왕이면 아이가 어떻게 끊을 수 없는 거라면 거기에 그걸 통해서 치료가 되는 치료제 쪽으로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질환에 또 다양한 분들이 치료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딱 구매라고 하니까 이제 비용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혹시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하나 구입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몇십만 원 정도였어요. 네, 근데 그거를 구입해서
아이가 계속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쓰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가 되는 거니까 다양하게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일본에 막 닌텐도 게임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칩을 하나 사서 그걸로 팩 사가지고 예, 해서 계속 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가볍고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친구가 만약에 네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 않고 네네. 실제로 병원에 가서 의사분들 만나고 치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네네. 비용과 비교를 하면 네. 어느 정도 좀 이 디지털 치료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효과성하고 이제 유용성이거든요. 안전성. 안전성과 유용성인데 정말 안전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느냐. 예, 그 상황에 또 하나 플러스가 가격인 측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네. 예, 처방을 받고 진료를 받고 계속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매번 비용이 그렇죠, 들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만 보더라도 1회에 요즘에 상당히 비용이 비싸졌죠. 근데 거기에 가서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게 매번 할 때마다 예, 작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정말 몇백이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게 또 어떤 일시적으로 치료를 받고 끝나면 좋은데 그렇죠. 장기간 받아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장애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컨텐츠 그다음에 좀 장기간 받아야 되는 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집에서 본인이 관리만 잘 해주면 이게 똑같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병원에서 받는 걸 집에다 자기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외국에 있으면 외국에서도 할 수 있고 내가 제주도에 있으면 서울에서 진료받고 처방받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제주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똑같은 프로그램이니까. 네. 야, 이거 번역해가지고 수출도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 미국 같은 외화벌이. 경우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외화를 벌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그 컨텐츠나 프로그램으로 이 외화를 벌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큰 이제 매력이죠. 디지털 헬스케어가 갖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거에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또 선택하는 네네.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양쪽을 병행하면서 해도 그럼요. 되고. 네네. 그래도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그럼요. 비용이 절감되죠. 네. 그러면 아까 이게 개념이 한 2018년 정도부터 네네. 미국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아직은 초창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초창기이긴 하지만 미국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도 적용이 됐어요. 진짜요? 자체 개발을 해서요. FDA 승인을 받고, 와. FDA 승인을 받고 의료보험까지 적용해서 아시아 최초란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제도권에 들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우리가 막 방역도 잘하고 있었잖아요, 초기에.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것들을 이슈화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핑한 하오셩이라는 이제 이 기업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면서 2018년 조사인데 지금은 조금 이제 조사를 정확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미 2018년도에 플랫폼이 2억이 가입을 했고요. 네. 하루에 지금 그 접속하고 상담을 받았던 상담 건수가 153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2억이 가입을 하고 18년 당시에 그리고 매월 월 회비를 내면서 하는 게 150만. 네. 그리고 매일매일 153만 건. 매일매일. 하루하루. 네. 근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중국에 교환 교수로 조금 있어서 이제 의료 시장을 조금 보니까 너무나 인구가 많은데 일단 의사가 부족해요. 그리고 의료 보험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막 적자 상태예요. 의사 수는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상담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해주고 처방을 받고 이래서 스타 의사는 다 이제 이게 이제 핑한 하오셩에 있는 이런 담당 의사들 정도로 해서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제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프랑스에서도 독일에서도 지금 치료자가 다 개발돼서 나오고 있고 이거를 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 좀 대략적으로요. 네네. 이 디지털 치료제의 한 시장의 좀 규모 네네.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이제 이런 영역은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은 정말
더 크죠. 그 중에서 디지털 치료제라는 부분을 봤을 때 2020년까지 이제 28억 달러 정도 규모일 것이다 했고 2021년 이후에 27년 5년까지는 130억 달러 시장의 가치를 둘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치료제가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실하죠. 그러나 항상 불확실할 때 시작해서 맞아요. 나중에 정말 커지거든요. 또 우리 한국의 참 특징이 이게 좋다.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 생각하면 또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또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치료 임상센터장으로 왔을 때 이미 정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막대한 연구비와 또 많은 이런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미술 치료 네. 또 그때 그 아직 사회에서 잘 모를 때 네네.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 미술 치료가 이렇게까지 일반화될 줄은 몰랐던 거고 네네. 이쪽 디지털 치료제도 지금은 네. 약간 그때랑 비교해서 보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소신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미술 치료할 때 딱 결심을 했어요. 저도 이제 미대를 나오고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작가로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나아진다는 거예요. 뭐 교수님 자꾸 좋아져요. 우울했던 사람이 좋아져요. 우리 아이가 점점 밝아졌어요. 우울증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미술이 갖고 있는 치료의 힘이 있구나. 내가 작업을 하는 작가로 살면 나는 만족스러울 수 있고 내 위치는 작가로서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이 미술을 사용하자. 그래서 아트 테라피, 아트 플러스 테라피면 이건 정말 의료적인 거다라고 해서 남들이 안 할 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직업이 안 될 거라는 주변에 많았고 제가 박사 공부를 이렇게 할 때도 다들 힘들어 안 될 거다. 저희 이제 교수님들도 그러고 미국에 조금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거지 이게 학문적으로 안 잡힐 거다라고 했는데 그냥 어차피 제 인생에 하고 싶은 거 다른 사람을 돕자라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점점 가면서 힘을 얻게 되고 의과대 이제 교수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네. 대표님도 이렇게 남들이 안 하고 힘들 때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오신 것처럼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제 생각에는 자기가 이걸 하고 싶어서 또 기회가 닿고 전 또 꿈은 진화한다고 보는 게요. 내가 이걸 시작했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에 자꾸 또 길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이 생기고 하면서 이렇게 확장되는 것 같고요. 저는 디지털 치료제를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보가 또 저에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이게 그냥 뚝 떨어지고 나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연속성에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길들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선은 다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럼요. 또 네네. 연세대학교가 또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대학이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이렇게 좀 관심이 있다고 하면 스타트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또 책에 교수님 책에 보니까 이게 또 정말 흥미로운 디지털 치료제 기업들과 서비스들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뭐 이 중에서 조금 한 몇 가지 정도 한번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치료제라고 해서 이제 지금 상용화된 것도 있고요, 외국에.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 해가지고 가볍게 쓰는 게 있는데 쉽게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앱 부분에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마음나무라는 이제 그 앱이에요. 앱인데 뭐 우리가 보통 때 우울해, 스트레스 받아. 근데 오늘은 괜찮고 내일은 또 우울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정신적인 것들, 심리적인 것들을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체크받으려고 보면 되게 두렵잖아요. 나 병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가볍게 체크를 하시면서 매일매일 일상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우울하네. 이걸 가볍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쭉 체크하면 스트레스, 불안, 공황장애, 트라우마, 분노, 중독, 자살 예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여기 보면 다 하면 진단 결과를 보시면 바로 내가 오늘은 우울이 50이야. 어제는 30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 정신건강적인 문제들이 그렇게 막 병이고 숨겨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혈당 체크 매일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내 감정을 좀 체크를 매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문장을 읽고 체크를 하게 돼요. 네네 하면은 이제 그 결과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거기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우울해 그럼 거기 컨텐츠가 나오고 또 이제 솔루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는 제가 이제 스스로가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앱입니다. 그러면은 그 항목 하나하나랑 솔루션이랑 이런 게 네. 그 아까 그 논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네, 다. 임상을 통해서 네네.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받은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런 앱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게 진짜와 좀 가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네. 약간 취미성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겠네요. 네네, 구분하셔야 되는 게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은 앱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네. 분별을 잘 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름 한번. 네, 마음나무예요. 마음나무. 앱에 이제 마음나무로 다운 받으셔서 이제 하시면 본인의 정신 건강, 심리 상태를 체크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치료제로 좀 사용하는 건 이제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페어 테라퓨틱스라는 이제 이 회사가 치료제 이제 치료 게임 앱 리셋이라는 앱을 이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최초의 치료제가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불면증 해결을 위한 치료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일본하고 중국은 말씀드렸고요. 네, 미국이 좀 많습니다. 네. 금연 치료 앱, 이제 클리코틴도 있고요. 네. 코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인기 있는 치료제는요, 알키리 인터랙티브에서 만든 인데버 RX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ADHD 치료용 게임으로 만든 앱입니다. 네. 이거는 뭐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거는 처방을 받아야 하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교육적으로 잘 돼 있고요. 임상도 굉장히 잘했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게임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의료적인 거, 그다음에 뭐 아트적인 거, 심리적인 거, 뭐 인지행동 치료 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진짜 막 구입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잘 만들어진 이제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제가 트라우마도 극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05년도에요. 네. 미국 남가주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버추얼 이라크라는 이라크죠. 이라크 맞습니다. 군인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봤는데 정말 그 당시에 기억하기 힘들고 어려운 거를 막 말하고 기억하려면 사람이 괴롭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때를 이제 보면서 자연스럽게 쌓여왔던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그런 이제 용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것도 잘 만들어진 하나의 그 당시에 치료제라는 말은 없었겠죠. 근데 치료 이제 도구로 디지털 치료제라고 좀 잘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간질 같은 경우는 우리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간질 환자를 위해서 이 환자들이 평소 때 안전관리, 심신 안전관리를 하는데 이제 진단을 하고 수면 체크하게 돼 있고 기분도 체크하고 카페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스트레스 수준 같은 거 그다음에 날씨 증상 그다음에 약물 사용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앱이 있어요. 이제 간질 관리 앱인데 VR을 기술을 이용한 건데요. 이걸 앱시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또 많이들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프랑스에서 이제 블룬티스타 티사의 이제 당뇨 환자를 위한 앱도 8년도에 승인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쪽도 좀 많이 쓰게 되고요. 월닥의 블루스타라고 해서 당뇨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제가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그린 코튼이라고 해서 환자들이 사실 많은 환자들이 근골격 관련해서 수술을 받거나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이거를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할 수 없는 게 보통은 자녀들이나 이제 지인들이 해줘야 되는데 친인척들이 해줘야 되는데 다들 바쁘시고 근데 이건 6개월 안에 빨리 관리를 해주고 치료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자꾸 퇴화되고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무릎이나 이제 이렇게 부위에 직접 이제 딱 정착시키고 각도도 재고 그다음에 우울증 관리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린코트도 재활 훈련 모니터용으로 지금 하는 게 있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핀란드에서 개발한 암 환자를 위한
이런 이제 치료제도 있고요. 프랑스에서 루신이라고 해서 통증 치료, 우리가 굉장히 통증이 많이 오잖아요. 어떤 병이든 그 치료하는 치료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곳에서 지금 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인류가 이제 있으면서 질병은 너무 많아졌는데 이 모든 질병을 다 의료 쪽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디지털이 보급되면서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 네. 이게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여기 책에 겉표지에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더라고요. 메타버스에서 암을 치료하다. 네네. 아, 이게 어떤 말인지.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될 것 같다. 네. 네.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상 공간인데요. 제가 미술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질문이 뭐였냐면 미술로 치료가 돼? 미술로 암 환자가 치료한다. 근데 외국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암 환자 미술 치료.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진짜 암 환자가 그림 한 장 그려서 암이 다 없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는 암에 걸리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다 음식을 잘 먹을 수 없고 대인관계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모든 게 심리적인 육체적인 아픔과 더불어 심리적인 아픔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아픔이 있고 그거를 미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못 그리지만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웃고 울고 이걸 통해서 나의 감정을 호소하면서 면역성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역시 몸에도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타버스가 치료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메타버스가 암을 치료한다. 이게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 안에 암 환자들이 이제 수술을 받거나 수술을 앞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맞춰서 이제 오게 돼요. 그 공간 안에 들어오면 나와 같은 암을 겪었던 환자들이 옆에 있고 그다음에 앞에 이 공간 안에 의료진이 있어서 어떻게 우울증을 관리하세요? 어떻게 식사를 하세요? 어떻게 운동을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고 옆에 나랑 같이 병원에 입원했지만 제주도에 있는 동료, 그다음에 뭐 서울에 있는 환자들 해서 이게 환자들이 하나가 결속이 되면서 우리 같이 이겨내 보자. 동기부여되는. 동기부여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런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혼자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고 내 방에 누워 있고 울고 있느냐 아니면 이 공간에 와서 의료진들 만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면서 우리가 같이 긍정적인 힘으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극복하느냐 이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료하면 약물이나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치료의 물론 중심이지만 그 외에 본인이 관리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나 디지털 치료제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게요. 네네. 저희 방송이 아무래도 좀 주식 분야 이런 것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승인 받으면 주가 확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건데 네네.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뭐 페어 테라피틱스라든지 ADHD 이런 치료제 모든 것들이 승인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다 FDA 승인을 받았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승인 이제 될 치료제가 이제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다고 이제 듣고 개발되고 있는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목적은 이제 아무래도 경제 쪽이시니까 시장성을 본다면 이게 치료제가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외국은 수출을 하고 오히려 이제 많은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만든 치료제가 정말 어느 나라에서 또 국내에서 얼만큼 시장성을 갖고 산업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이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게 만들고 효과성이 검증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얼마나 많은 이제 가치, 주가 막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용하지만 이게 또 어떤 고부가 가치 의료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고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한 분야에 있는 게 아니라 미술치료하고 심리를 하면서 다양한 환자를 받고 다양한 분들의 임상을 2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약간 융통성 있고 좀 어떤 게 좋은지 필요한지 또 우리나라만의 특징 또 외국에서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치료제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시장성과 산업화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뜻은 좋지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즈니스나 이런 경제성이 좀 수반이 되면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지치고 어느 순간 좀 되게 좋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좀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김선영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면 앞으로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화가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삭막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게 작년이었잖아요. 계속 굉장히 선진국을 생각했지만, 선진국이 된 게 이제 작년에 7월 2일 날, 스위스 제네바 무역개발 이사회, 폐회 이사회에서 1964년 이후 최초로, 유일하게 선진국이라는 이제 이런 영광을 얻게 됐어요. 근데 선진국이라는 게 사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기준은 여러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행복이에요. 행복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진국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준에 비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없고 행복 지수는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OECD 국가를 보면 노인 빈곤율도 1위죠. 아이들의 이런 신체적인 이런 또 학업 지적인 거 신체적인 거에 비하면 행복 지수는 굉장히 낮아서 자살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거 디지털화까지 되면은 더 불행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헬스 케어는 이런 자리를 따뜻함을 뺏는 게 아니라 제가 따뜻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했던 게 처음에 디지털 치료제에 관심 가진 게 많은 사람들과 호흡하다 보니까 소통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이 AI가 우리의 힘든 부분들, 가장 아날로그적인 부분들, 마음이잖아요. 이런 걸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해주는 게 하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고 치료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게 하는 게 의료진과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는 사람들의 큰 그 사명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 디지털도 사용이 빈익빈 부익부라고 정말 그 부유한 사람들은 더 첨단 기기의 편리함으로 더 빠른 정보를 얻고 사용할 수 있고요. 정말 그 열악한 사람들은 정말 더 이 디지털도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까 X세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제 기차나 택시를 이용하려고 보면 이미 다 좌석이 돼 있어서 노인분들이 역에 나가시면 좌석이 없는 거야. 다 서서 가고. 택시는 다 이제 이렇게 다 예약을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거리에서 잡다 보니까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그 어르신들을 위한 특히 또 치매, 독거노인을 위한 또 디지털이 어떤 게 있을까 혜택이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 필요한 것들 서비스를 고민해 보는 거. 이게 저희 또 해야 될 일이고 함께 이 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 코로나 이후에 진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사회를 장악했는데 와, 그것이 이제 이렇게 치료제까지 그리고 사회 곳곳에 또 그런 디지털화가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이게 참 디지털 치료제라는 책이 이런 책이 국내에는 최초 아닌가요, 이것도? 네, 디지털 치료제라고 해서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전문서적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 전문가들은 다 알지만 많은 대중들이 디지털 치료제가 어떤 거인지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대중적으로 내게 됐습니다. 대중서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치료나 이렇게 의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교수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치료제의 김선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